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빅데이터 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화여대 경영대학의 신경식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빅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 예정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또 빅데이터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부족한 분도 계시고, 근데 또 반면에 아까 보니까는 아주 전문가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어디에다가 맞춰서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도대체 빅데이터가 뭐길래 이렇게 자꾸 중요하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 중요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이런, 지금 보시면은 데이터가 앞으로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 원유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 혁신과 경쟁, 또 생산성에 있어서 차세대 첨단 주자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화폐나 금처럼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들을 많이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빅데이터가 뭐길래, 또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처음에 용어가 나온 게 한 10년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고유명사로서 의미가 생긴 게요. 처음에는 단어가 좀 이상하죠. 그냥 큰 데이터라는 뜻 아닙니까? 대용량의 자료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빅데이터라는 것은 꼭 큰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라기보다는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조직의 내부에 존재하는 이게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모아다가, 이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분석을 해서 목적에 맞게 분석해서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하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활용의 그 방점이 있는 그런 일종의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빅데이터 학회도 맡고 있지만 학교에서 왔으니까 잠깐 이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요, 우리가 이제 일반, 그러니까 학부를 가게 되면 보통 이제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강의한다고 저희가 그냥 하는데, 그냥 일반 강의만 하지만, 지금 여기 아마 석박사 마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원에 가면 그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도 가르치지만 더 중요하게는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연구 방법론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지식의 원천으로서 데이터를 이제 지칭하는데, 데이터를 분석하면 어떤 지식이 나오고 이걸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는 방법을 굳이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한다면, 크게 보면 이 연역적인 접근하고 이 귀납적인 접근,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 16세기, 17세기 정도에 과학적 연구 방법이라고 해서 확립된 연구 방법론이라고 보겠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연역과 귀납인데, 이 연역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론으로부터 어떤 추론을 통해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직관이나 전문가의 경험률에 의해서 판단하고 의사결정하고 또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접근이 이제 연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귀납은 이 데이터를 또는 어떤 사례를 모아서 그 사례에서 보여주는 어떤 패턴을 찾아내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뭐 그런 접근이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빅데이터는 연역하고 귀납이 있다면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네, 매우 전형적인 귀납에 가까운 방법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귀납적으로 지식을 뽑아내는 행위는 이거에 대한 기본 논리는 최근 뭐 10년이 아니고 16세기, 17세기에 이미 확립된 굉장히 중요한 연구 방법론, 또 지식을 찾아내는 방법론이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귀납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또 저장이 돼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 되고, 이런 필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최근 10년 정도 데이터라든지 컴퓨팅 파워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원래부터 이 연역하고 귀납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던 귀납적인 방법론의 효용성이 극단적으로 높아진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빅데이터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런 연구 방법론의 그 맥락으로 같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환경에 대해서는 아마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10년 정도 데이터 생긴 양이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최근 2, 3년 정도 데이터 생긴 양이
3년 전부터 원시대까지 생긴 데이터보다 더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이 데이터만 가지고서 우리가 흥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데이터를 귀납적으로 분석하면 그 안에서 정보나 지식이 나오는데라고 하는 그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엑셀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형태에 돼 있는 숫자 데이터가 데이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한다 그러면 대부분 저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래프도 그리고 통계 분석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빅데이터 시대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텍스트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우리가 이런 건 통칭해서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데이터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지식을 추출하는, 지식의 추출의 대상으로서 데이터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보겠죠. 우리가 이제 죄송합니다. 아이고. 우리 지식자산 데이터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지식자산 데이터도 매우 아주 전형적인 빅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특징을 이렇게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데이터 규모만 봐도 일단 빅데이터에 충분합니다. 뭐 지금 제가 2020년 기준으로 한 4억 5천만 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미 5억 건이 넘고 있고요. 또 연간 뭐 300만 건 이상 계속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고, 또 데이터의 품질 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아마 이 특허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해 보시면 비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품질 문제가 굉장히 고민이실 겁니다. 그리고 일관성도 없고 여러 가지가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실 텐데, 제가 사실 특허 쪽이 아니고 이 비즈니스 쪽에, 커머스 쪽에 말씀을 나눠보면 거기는 주로 리뷰 데이터나 댓글이나 아니면 상품 리뷰나 이런 걸 분석하잖아요. 거기에는 표준어조차가 없습니다. 예, 대부분 다 글이 날라다니고요. 예, 뭐 단어가 끝까지 쓰는 것도 없고 다 약자에다가, 그거에 비하면 지금 사실 그 특허 데이터의 품질은 비정형 데이터 중에서는 최상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걸 직접 만져보시면 이게 굉장히 다루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아마 이미 느끼셨을 텐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품질이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더 주목하는 것은 데이터의 가치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데이터를 학술 정보 데이터하고 비교할 때가 많은데요. 사실 학술 정보는 그냥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특허는 사실 그런 정보까지도 다 대부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얘기 이런 것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보로서 갖는 가치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데이터라는 것이 이제 뭐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그 데이터를 귀납적으로 분석하면 그 안에서 정보나 지식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 지식자산 데이터는 그런 지식의 원천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도 가지고 있고 형식도 가지고 있다. 다만 역시 이것도 비정형 데이터라서 분석을 해보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지만, 지금 워낙 또 열심히 이쪽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계속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빅데이터가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라고 제가 좀 잡아봤는데요. 이게 빅데이터 얘기 나오면 금방 인공지능이란 말로 연결이 됩니다. 도대체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자꾸 이렇게 얘기하나, 그걸 잠깐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관심은 194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나타난 것은 1950년대 중반이었고요. 1956년도에는 다트머스 대학에서 이 인공지능 컨퍼런스가 세계 최초로 열립니다. 그때 이미 학자들이 다 모여서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50년대 중반에만 해도 벌써 인공지능이 굉장히 붐을 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스를 갖다가 인공지능을 푼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을 했던 때예요. 이때 학회에서 결론이 되게 재밌습니다. 아마도 지금이 1956년인데 아마도 요즘 뭐 컴퓨터도 개발되고, 컴퓨터가 발명된 것도 요즘이었거든요. 예, 컴퓨터도 발명되고 기술의 발전이 눈부시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부터 한 10년 후, 56년에서 10년 후면 한 66년이나 70년쯤이겠죠. 예, 그 정도면 인공지능이 다 정복될 거다. 대충 뭐 그렇게 얘기하고 회의가 끝납니다. 매우 낙관적인 전망이었죠. 그러니까 해보니까 근데 그게 되던가요?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60년대, 70년대 넘어오면서는 인공지능이 이제 암흑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붐이 한 80년대에 다시 한번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래, 사람을 그대로 만드는 건 어렵다고 치자.
어렵다고 치는데 우리가 전문가, 우리가 변호사, 또 뭐 변리사, 또 약사, 의사 이런 분들의 전문 지식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전문 지식을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카피해서 사용하면 생산성도 높아지고 가치도 굉장히 또 돈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전문가의 지식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전문가의 지식을 시스테마이즈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런 겁니다. 지식을 갖다가 시스템에다 저장해요. A면 B다, B면 C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지식을 만약에 2개를 저장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컴퓨터에서 원래 2개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A면 B이고 B면 C면 추론을 통해서 A면 C다라고도 답할 수 있잖아요. 추론 엔진을 달면. 자, 그래서 이건 진짜 앞으로 인공지능의 진짜 큰 미래다. 또 이렇게 엄청나게 붐이 일어납니다. 왜냐? 2개, 예를 들면 저기다 룰을 한 100개 정도 집어넣으면, 지식을 표현한 규칙을 한 100개 정도 집어넣으면 수백 개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잖아요. 예, 이때는 지식을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넣는 겁니다. 규칙의 형태로.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오른다. 일반적으로 맞나요? 틀리나요? 예, 일반적으로 맞죠? 예,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A면 B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에다 집어넣어서 추론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에 답하게 하는. 그래서 최초의 전문가 시스템은 스탠포드에서 나왔는데요. 마이신이라고 해서 이제 의학 전문가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한 600개의 룰을 집어넣었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수많은 질문에 답을 하니까 진짜 의사같이, 진짜 약사같이.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미래다 이런 기대를 한동안 가졌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예, 결국은 또 실패로 돌아갑니다. 아주 부분적인 성공으로만 끝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을 A면 B다, B면 C다 이렇게 정확하게 아주 일반화시켜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이론적으로 말이 되지만 조금만 더 복잡하거나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 자, 이거는 연역으로 한 걸까요? 귀납으로 한 걸까요? 예, 아주 전형적인 연역의 역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처음에는 그냥 이제 시작이 된 거고, 두 번째 그 붐에는 어떻게 보면 연역을 통해서, 이때는 귀납을 할 줄 몰랐을까요? 알았지만 데이터나 컴퓨팅 파워나 알고리즘 같은 게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연역으로다가 한번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또 이런 문제도 생겼어요. 자, 규칙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생기면, 예를 들면 개하고 고양이를 구별하는 우리가 전문가 시스템, 여러분들도 개, 고양이는 다 구별할 수 있으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식을 한번 시스테마이즈 한다. 그래서 어떻게 생기면 개다, 어떻게 생기면 고양이다, 한번 룰로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무슨 인공지능이 개, 고양이도 표현을 못하냐. 예, 그래서 이제 80년대 말 정도 되면서 이것도 급격히 이제 그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넘어서고 2010년도에 넘어서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맞아, 우리가 원래 귀납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학습해서 또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식을 뽑아내는 방법론이 원래 있었지.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알고리즘도 부족하고 데이터도 부족하고 컴퓨터도 충분히 빠르지 않고 그래서 충분히 안 됐었는데 2000년대 넘어오면서 슬슬 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개, 고양이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보시면 개, 고양이 다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기면 개다, 어떻게 생기면 고양이다 이렇게 연역적으로다가 우리가 룰로 만들 수는 없지만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개, 고양이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 수가 있지 않느냐. 그거는 연역이 아니라 귀납에 의한 방식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는 알파고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예, 사실은 알파고 전과 알파고 후를 굉장히 많이 나누는데요. 일반인들의 인식이 이때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때 이전에는 인공지능을 영화에서나 보는 대상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이때 이후부터는 또 갑자기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거로 이렇게 기대를 가지기 시작했던 거죠. 생각해 보면은 알파고는 귀납으로 배운 인공지능입니까? 아니면 연역으로 배운 인공지능입니까? 예, 만약에 연역이었다면 이세돌 씨를 이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읽었습니까? 기보라고 하는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연역적으로 학습해가지고 만든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런 접근법이 성공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변화는 사실
그 굉장히 오래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역적인 연구 방법, 귀납적인 연구 방법, 이런 과학적 연구 방법이 확립된 16세기, 17세기 이후에 벌써 한 500년이나 지났는데 공교롭게도 최근 10년 정도에 일어난 아주 극단적인 변화입니다. 이 귀납이 되기 시작한 것이. 아까 제가 이제 개 고양이를 이렇게 맞춘다고 했는데 어떻게 맞추느냐, 이런 겁니다. 나는 어떻게 생기면 개다, 어떻게 생기면 고양이다, 이렇게 말로 못해. 그러나 개 사진이 10만 장이 있고 고양이 사진이 10만 장이 있어요. 데이터로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 보시는 것 같이 사람의 뇌를 모사해서 만든 인공신경망 같은 이게 네트워크, 이 모델이죠. 기계학습 모델인데요. 여기다가 저 정보를 이제 코디파이해서 저 왼쪽에 있는 화살표가 입력입니다. 입력 값이 들어가면 자, 이 사람의 뇌를 모사해서 만든 인공 두뇌죠. 요거를 학습을 시키는데, 자, 개 사진을 코디파이해서 들어가면은 여기가 집어넣으면 저기 이제 연결된 요 그 화살표들이 이게 커넥션 웨이트들입니다. 수치화된 웨이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개 사진을 집어넣으면은 개 사진의 정보에다가 저걸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해서, 제가 조금 그냥 예시적으로 말씀드리면 입력값에다가 저 웨이트를 곱하고, 두 번째 입력값에다 저 웨이트를 곱하고, 세 번째 입력값에 저 웨이트를 곱하고, 뭐 마지막 입력값에 저 웨이트를 곱해서 더한 것이 중간에 있는 노드 값인데요. 또 중간에 노드 값은 그렇게 해서 계산하고요. 그 노드 값도 곱해가지고 나온 게 최종적으로는 이 아웃풋 값인데, 제가 시간 때문에 알고리즘을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아무튼 개 사진을 집어넣으면 제일 마지막에 아웃풋 값이 1이 나오게, 고양이 사진을 집어넣으면 아웃풋 값이 0이 나오게끔 하는 요 웨이트 값을 컴퓨터가 광속으로 돌아가지고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가 학습하는 거죠. 데이터를 가지고. 자, 이렇게 생기면 개다. 나는 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로 못해. 나는 고양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로 못해. 근데 이렇게 생기면 개야. 이렇게 생기면 고양이야. 개가 나오면은 1이라고 나오게, 고양이가 나오면은 0이라고 나오게끔 저 웨이트 값을 찾으라고 기계한테, 다행히 이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한테 주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웨이트 값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냥 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데이터가 사실은 데이터를 분석하면 그 안에서 정보가 나오죠. 거기로 끝나면은 그러다 말 것 같은데, 더 문제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인공지능 또는 지식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라는 것이 단순히 그 데이터를 그냥 분석해서 뭐 그래프나 그리고 통계나 잡아보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게 인공지능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주로 연역도 접근이 주로였지만 지금은 이 귀납이기 때문에 결국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도 만드는 거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데이터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빅데이터를 기계로 학습해서 인공지능을 구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가지는 중요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분석하면 그 안에서 정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두 번째 중요성은 데이터가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원천이 된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활용이란,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 아까 우리가 지금 제가 사실 특허 쪽은 잘은 모르지만 제가 사실 특허도 하나 출원해 본 적은 있는데 이 특허 쪽에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이 특허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하고자 하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매우 활성화되어 있으시고, 게다가 특허청에서는 또 이런 활용에 대한 경진대회 같은 것도 여시고, 이런 활동들은 굉장히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활용의 핵심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성공 사례를 한두 개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표 사례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시사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자, 첫 번째 사례는 이게 우리가 공공 빅데이터 활용 사례 중에 한 10년 정도 이미 지난 거고, TV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방영이 됐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심야 버스 노선을 그리는, 심야에 이제 우리가 12시 넘어서면 지하철도 끊어지고 대중교통수단이 많이 끊어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제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심야 시간대에 그 노선을 심야 버스를 좀 운행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버스라는 건 낮에도 사실 이렇게 적자가 나기도 하고 흑자가 잘 나지 않는 그런 공공 영역인데, 하물며 야간에 그 버스 노선을 그렸을 때 고객이 너무 없어도 경제적으로 너무 문제가 되고, 또 고객
고객이 많이 있는 영역에 버스가 가지 않아도 고객 편의가 제고가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심야의 버스 노선을 어떻게 돌리면은 이게 손님도 많고 그래서 경제성도 확보되고 고객의 편의도 제고될지, 그럼 최종 노선을 한번 그리는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런 새로운 문제를 풀고 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 하나는 연역이고 하나는 귀납입니다. 연역은 뭐냐? 사람 전문가가 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심야 시간대에 어디에 제일 그 손님이 많겠습니까? 뭐 강남역, 신촌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러나 그 시간대별로 서울시 전역을 구석구석 거기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잘 아는 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밤에 자기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셔도 그걸 갖다가 이렇게 체득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해내냐면, 그래, 유동인구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거는 어렵다고 치자. 그런데 유동인구가 심야 시간대에 거기 돌아다니면 거기서 핸드폰이 많이 터지지 않을까? 발신콜이 많지 않을까? 활동을 하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슨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냐면 구체적으로는 KT 데이터였는데요. CDR 데이터라고 해서 통신사의 콜 데이터, 통화 기록을 갖다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심야 시간대에 어느 지역에서 발신콜이 많이 일어났는지를 빨간 점을 찍기 시작해요. 저기 보시면 시뻘겋게 돼 있는 데 있죠? 저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거기서 발신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빨간 데를 쭉 연결했더니 어떻게 됐다? 예, 그래서 노선을 그렸더니 실제로 고객도 굉장히 많았고 고객들 편의도 높아졌고 아주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스토리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요. 한번 보세요. 어떤 데이터 가져다 했습니까? 예, 통신사 데이터 가져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거는 유동인구였어요. 그죠? 통신사 데이터는 프록시로 작동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걸 가져다가 어떻게 분석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건수셨습니다. 지역별로 몇 건인가. 예, 그럼 어떻게 활용했다? 예, 최종 노선 그리는데 활용했다. 자, 여기서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게 기술이 엄청나서 이게 성공적으로 적용됐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건수는 누구든지 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런 지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통신사 데이터를 가져다가 해보면 어떨까? 그 아이디어가 사실 굉장히 귀했던 것 같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빅데이터 하면 또는 인공지능 그러면 대부분 기술적인 요소를 떠올립니다. 통계나 지식공학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말은 맞긴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얘기입니다. 구축할 때 얘기예요. 그 이전에 밑그림을 그리는 거, 기획을 하는 거,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가져다가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활용하지? 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 밑그림을 그려내는 것은 꼭 통계학 박사가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공학 박사가 유리한 것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쪽 도메인에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제가 이제 외람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늘 이제 별리사님도 많이 계시고 또 아주 다양한 특허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은 누군가 하는 그런 그거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주체가 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분야 전문 지식이 있으시면 요 데이터 가져다가 이렇게 분석해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면 어떨까? 예, 그런 것들을 창출해내는 것이 사실 먼저이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 더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들 또 유통업계 쪽에서는 사실 고객의 마음을 너무 알고 싶어합니다. 고객의 마음만 알면 정말 잘 맞춰줄 텐데, 그러면 그게 매출로 이어지지 않겠어요? 예, 요즘 만약에 화장품 회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화장품을 예를 들면 립스틱을 출시해요. 근데 유행하는 컬러가 늘 시점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럼 어떤 컬러를 갖다가 출시하면 잘 될지, 만약에 고객의 마음만 잘 맞추면 립스틱만 가지고도 몇백억씩 매출이 납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컬러가 요즘 유행하는지를 알고 싶으세요? 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연역은 뭡니까? 예, 이쪽 분야 전문가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요새는 핑크색이 유행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연역입니다. 예,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리고 그러겠죠? 또 한 가지 귀납을 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것도 그냥 어떻게 된 사례냐면, 예를 들면 인스타 같은 SNS에서 최근에 찍은 사진들, 이왕이면 인스타에서 사진 찍을 때 좀 예쁘게 하고 찍죠? 예, 그리고 특별하게 하고 찍죠?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갖다가 예를 들면 이건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최근 데이터를 쫙 갖다 이제 읽어요. 그런 다음에 그 입술 부분에 그를 갖다 인식해서 거기 색깔을 갖다가 이제 RGB 컬러로 분해하게 되면 최근 트렌드가 어느 쪽 컬러가 많이 나온다는 게 보이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쪽 요런 컬러가 뜨는구나. 그런 어떤 그 정보 하에 출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이 더 만족하는 또 상품이 더 히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예, 이게 지금 이 사례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자 여기서도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스타에서 또는 어떤 SNS에서 사진을 긁어다가 최근 트렌드를 한번 읽어볼까? 라고 하는 그 시나리오나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는 뭘 갖고 있냐면 이미 특허 데이터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식의 원천이 되는 아주 보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 커머스 영역에 있는 데이터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정리된 데이터입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정리된 데이터예요. 가치도 굉장히 큰 데이터죠. 그럼 핵심은 어디 있느냐?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찾아내는 데 있는데 그거의 주역은 전문 회사도 아니고 전문 팀도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들이실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지금 특허 쪽에 종사하시고 있는 많은 분들이 누구든지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서비스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주체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빅데이터 중요하다 많이 그러는데 우리나라 빅데이터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기술이 부족하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다만 이런 융합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발굴해내고 그 시나리오가 테스트되고 그런 것들이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이렇게 선순환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허 쪽은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시고 아마 가장 잘 발전된 영역 중에 하나고 또 관계 회사들이 이 특허 정보를 활용해서 좋은 정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창의적이고 그런 서비스를 만약에 개발한다면 그 가치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빅데이터가 꼭 지금 이게 시사점을 한번 보시면 기술 꼭 복잡한 데이터 분석 방법을 사용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다. 엄청나게 기술이 중요한 것만도 아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사용한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하죠. 비정형 데이터도 많이 사용하고 또 우리 내부에 있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데이터 또 진짜 그 값을 표상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심지어는 프록시 값을 잘 잡아내는 거, 대응치 값을 잘 잡아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서 추론해 본다든지 이렇게 아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이 시나리오가 훨씬 더 이제 풍성해지겠죠. 예, 그리고 기술도 기술이지만 아이디어가 좋았다. 예, 그렇게 해도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 말씀드릴 때는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시나리오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렇게 분석해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이거는 결코 통계학 박사든 공학 박사든 유리한 분야가 아니고 오히려 특허에 관심을 가지고 특허 데이터를 늘 일상적으로 접하시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그 주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식센터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요 그런 거에 기반해서 산업별 특허 동향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든지 또 유망 기술을 발굴한다든지 기술 수요를 예측한다든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다 이미 어떤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이런 정보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R&D 효율화를 위한 어떤 기반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경쟁 기업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이런 활용 서비스들이 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만들어진 시스템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새로운 서비스를 갖다가 지식자산 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정보 서비스를 창출하는 그런 아이디어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면 굉장히 이쪽 특허 정보 쪽의 발전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빅데이터는 정보를 생성해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원천이 된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능형 심사 정보 시스템, 심사 분석 시스템도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건 매우 그냥 일반적인 예지만 특허 출원 문서가 있고 특허 결정된 거, 거절된 거 이런 데이터들이 체계적으로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거를 학습하면
사실 기계를 학습한다는 게 아까 보신 것 같이 개고양이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럴 때는 거절이야, 이럴 때는 결정이야, 이럴 때는 거절이야, 이럴 때는 결정이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약에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 특허 출원이 일어나자마자 이게 지금 그 거절될 건지 아니면은 그 결정될 건지에 대한 기본 정보 같은 것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물론 여러 가지 사연은 있지만 기본 틀을 이렇게 해서 기계를 학습시키시면 특허 심사에 있어서 효율성 같은 걸 제고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물론 이걸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심사를 갖다가 완결한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짚어봐야 될 점을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디시전 모델로 우리가 만들 수도 있지만 디시전 서포트 모델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거를 갖다 이게 전역적인 그 거절이냐 결정이냐 이거로다가 판단하는 모델일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다가 또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적 모델로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이게 사실은 이 방법론은 전형적인 귀납이지만 연역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미 확실한 거에 대해서는 연역하고 연결시켜서 이 연역과 귀납을 조합해가지고 또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특허 심사의 지능화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그때 IMF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IMF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그 금융 시스템이 낙후돼서 그랬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개선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이 보통 심사를 하죠. 부도가 날지 안 날지를 심사하는 신용평가 같은 것을 해서 대출을 하곤 했는데 신용평가 같은 것이 충분히 그 과학적이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 뭐 정치적인 요인도 많이 있었겠지만 하여간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진단이 있어서 신용평가 시스템 같은 것을 이제 개선하게 됐는데 사실은 어떤 회사가 내년에 부도가 날 건지 안 날지를 알아맞히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재무제표만 보고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제 아까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이제 그 심사 분석 시스템을 만들게 됐는데 그 국내 금융기관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계학습을 처음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부도난 회사의 데이터하고 부도가 나지 않은 회사의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부도 위험성을 갖다가 제기해주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는데 초기에는 심사형님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많으셨어요. 이게 도대체 이 데이터 가지고 모델을 돌려서 야 그거 저기 재무제표 한 10년 봐야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데 기계로 학습해서 모델로 해서 이걸 맞힌다고? 대부분 이렇게 거부가 있으셨고 초기에는 아닌 게 아니라 부족함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그 성숙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부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정확하게 맞고 있고 굉장히 발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심사 분석 쪽도 꾸준히 해나가면 이게 그 심사 분석가님들을 지능적으로 도와주는 진짜 도우미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제가 앞에서 그 이제 빅데이터가 제공하는 기회 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요. 조금 전에 보신 것 같이 우리가 이제 지식을 새로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연역과 귀납인데 그 지금 특히 이 데이터가 좋아지고 컴퓨터 빨라지고 알고리즘 좋아지면서 귀납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지식을 시스템화하자면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서 의사결정의 질을 제고한다든지 또 운영 효율 이런 것들을 제고한다든지 또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그 가치를 창출한다든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빅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식자산대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 지금 다양한 형태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요를 예측한다든지 산업별 특허 동향을 모니터링한다든지 뭐 특혜 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유망 기술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많이 이제 그 제공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새로운 서비스들은 아까 우리 그 변리사님들이 또 여기 특허에 관심을 갖고 계신 모든 그 종사자님들께서 그 아이디어를 잘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특허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지능형 심사라든지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 이미 차장님께서도 다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에 이제 초거대 AI라고 해서
이 초고대 AI는 이 멀티모달 형식의 정보 입력을 하거든요. 사람같이 그냥 텍스트 분석, 이미지 분석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종합해 가지고 학습을 해서 점점 사람하고 비슷해져 가는 거죠. 예, 그런 시도가 이제 지금 막 시작되고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허는 이제 그쪽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수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범용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아주 특수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시간 때문에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데이터가 중요한 것은 사실 데이터 분석해서 통계나 내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식의 원천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미 인식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새로운 그 모델을 개발해 가지고 정보를 갖다 추출하고 또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서비스도 혁신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